코스피가 사흘째 하락하며 2,500선마저 무너졌습니다. 반면 비트코인은 연일 최고가를 기록하며 가상자산 전체 시총이 국내 증시 시총을 넘어섰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 수사 범위를 2개로 압축한 민주당이 특검 수용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이간질일 뿐이라며 이탈표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 숨진 30대 싱글맘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 추심은 악질적 범죄라며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뿌리 뽑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생후 2개월 미만 영아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백일해로 사망했습니다. 백일해가 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올해 국내 환자는 지난해보다 100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러시아에 이어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북러 조약을批准했습니다. 이번 조약을 근거로 북한군 파병을 공식화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에 협조하라고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앞서 밝힌 특검법 수정안도 좀 더 유연하게 가져갈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여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국민 눈높이와 민심을 운운하더니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이후엔 역주행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앞서 발의하겠다고 공언한 최상병 특검법은 감감무소식이고 국민이 9대1로 원하는 이슈라던 김건희 여사 문제는 회피하면서 습관성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이 결단할 차례입니다. 보수의 괴멸을 피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한 대표가 특검법 협조를 결단하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는데도 이처럼 압박에 나선 건 여당의 집단 이탈 대신 개별적인 균열을 노린 전략이란 평가도 나옵니다. 현재 여당의 어떤 상황들이라든가 반응을 보면은 김건희 여사 특검 자체는 할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검 수정안을 다듬는 작업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른바 제3자 추천 방식을 두고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한 뒤 야당이 2명을 추리고 이 가운데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되 야당이 재추천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갖도록 하겠다는 설명입니다. 역시 여당 이탈 노림수로 분석되는데 일각에선 여권이 폭넓게 거명되며 거부감을 보이는 총선 또는 재보선 개입 의혹을 수사 범위에서 빼자는 의견도 나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에 유연성 있게 대처하겠다고 이미 밝혔습니다. 수정안을 내놓을 준비도 해놨습니다. 민주당은 또 2022년 6월 김 여사가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을 방문할 당시 명태균 씨가 KTX 대통령 특별열차에 탔다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하며 전방위 특검 공세를 펼쳤습니다. 대통령 취임 이후 시점에서 대통령을 위한 1호 열차를 김건희 여사가 사적 인물들과 함께 탑승하였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수정된 김 여사 특검법에도 거듭 제2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붙이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도 함께 처리하면서 압박 강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이런 가운데 내부 갈등을 겪던 국민의힘은 단일 대오를 형성하고 김 여사 특검법을 막는 데 화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 여사 특검법 수정안은 여당 분열을 노린 꼼수라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보도에 박정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띄운 김 여사 특검 수정안을 두고 최악의 졸속 입법이자 입법 농단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특검법 원안 자체가 위헌적인 인권 유린법이자 상권분리 파괴법이라는 걸 민주당이 실토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나라의 법률을 만드는 일을 정략적 흥정 대상처럼 취급하고 특검을 상대 정당의 분열을 조장하는 공격 카드로 악용하는 것은 매우 저급한 정치 행태입니다. 민주당이 일부 독소 조항을 덜어낸 특검법 수정안을 제안한 건 결국 여당 분열을 노린 일종의 미끼로 보고 있는데 제3자 추천 방식 역시 야당 거부권, 즉 비토권을 포함하는 등 사실상 이재명 대표 1심 선고를 앞두고 나온 야당의 꼼수로 봐야 한다는 게 여당 판단입니다.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친한계 역시 특별감찰관을 부각하며 특검에는 확실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안 먹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당의 동요는 1도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별감찰관은 기본 메뉴예요. 특별검사, 이거는 선택 메뉴입니다. 그간 친한계에선 뚜렷한 쇄신 조치 없이는 김 여사 특검의 이탈표가 늘지 않으리라 장담하기 어렵다며 위기감을 피력해왔지만 이 대표 선고를 전국 반전의 계기로 만들기 위해선 대통령 담화 이후 소강 상태에 접어든 당정 갈등을 되도록 자극하지 않아야 한다는 길이로 바뀐 분위기입니다. 대신 단일 대우로 여론전에 적극 나서며 야당의 특검 공세에 정면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도부를 중심으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이 대표 방탄을 위한 사법부 압박을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우리의 수험생들, 학부모님들, 선생님들 모두 짜증스럽고 싫을 겁니다. 이걸 왜 해야 합니까? 특정인이 범죄로부터 처벌받는 것을 막기 위한 판사, 겁박, 무력 시위입니다. 여당은 이번 달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잇따라 열리는 만큼 당분간 단일 대우 기조로 대야 공격에 당력을 모은다는 전략입니다. 다만 특별감찰관 문제를 비롯해 당내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현 휴전 상태가 언제까지 이어질진 모른다는 분석도 적잖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이 명 씨가 대의제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명 씨 변호인은 구속영장 청구는 예상했다며 충분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명준 기자입니다. 검찰이 명태균 씨에 대해 구속이 필요하다고 본 주된 이유는 범죄의 중대성입니다. 검찰은 명 씨가 국민의힘 당대표, 대통령 후보 부부 등 정치인들과 친분 관계를 과시하며 정당 공천에 관여해 경제적인 이득을 본 사건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이 규정하는 대의제 민주주의 제도를 정면으로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구속할 필요가 없는 사안으로 본다면 주권자인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검찰은 증거인멸이 우려된다고도 봤습니다. 명 씨는 지난 9월 말 자택 압수수색 당시 기존에 쓰던 휴대전화는 휴대전화 매장에 건네줬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명 씨는 휴대전화 3대와 이동식 저장 장치 1개를 추가로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명 씨가 이미 휴대전화 등 증거를 없앴고 불구속으로 수사하면 다른 증거도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본 겁니다. 검찰은 명 씨와 김 전 의원 사이의 공천을 대가로 오간 거래는 7,600여만 원으로 파악했습니다. 지난 2022년 8월 이후 16차례에 걸쳐 이 돈이 김 전 의원에게서 명 씨에게 갔다고 보는 겁니다. 검찰은 또 명 씨에 대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도주나 잠적의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명 씨 변호인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예상했다면서 충분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온 국민이 시선이 집중된 사건이어서 영장 청구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고요. 충분히 소명을 할 수 있게 그 변호인들이 여러 자료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들이 구속 갈림길에 놓인 상황. 오는 14일 법원의 판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이명준입니다. 오는 금요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내려지는데 생중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법원은 막판까지 고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다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흘 앞으로 다가온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여당은 재판을 생중계해야 한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무엇이 두렵고 무엇을 감추고 싶어 재판 생중계를 막고 있는 것인가? 법원 내규에 따라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선고기일 촬영 신청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익을 위해서라고 판단되면 허가할 수 있습니다. 내규가 생긴 뒤 1심 재판이 생중계된 첫 사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이었습니다.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도 생중계됐습니다. 두 재판 모두 선고 사흘 전에 생중계가 결정됐는데 촬영과 중계 장비 설치를 위한 시간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 측은 재판 생중계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재판 생중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권에선 대통령도 아닌 이 대표 재판이 생중계되면 망신주기이자 인권 침해일 뿐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 막판까지 고심을 이어가는 재판부는 인권 침해라는 주장과 공익을 고려해 조만간 생중계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코스피가 오늘 2% 가까이 하락하면서 2,500선이 무너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 후 외국인 매도세가 거세지면서 우리 증시의 침체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류환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야당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입장에 잠시 환호했던 우리 증시가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대선 승리 후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사흘째 하락해 연초 대비 5.2% 하락했고 코스닥 지수는 하락폭이 더 깊어 연초 대비 17%나 내려갔습니다. 연초 대비로 다우지수가 15%, 니케이 225 지수가 18.8%, 항생지수가 21.7%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매우 대조적입니다. 상반기만 해도 순매수 우위였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하반기 들어 순매도로 돌아선 영향이 큰데 8월부터 10월까지 석 달간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순매도 금액은 14조 7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외국인 매도세는 주로 반도체주에 집중됐고 이 흐름은 미국 대선 후 더 강해져 미 대선을 전후로 반도체주 수익률을 비교해보면 삼성전자의 수익률 하락이 두드러집니다. 기술 우위의 삼성전자가 이제 그런 모습이 사라졌는데 그 이면에는 조직의 문제, 리더십의 문제, 여러 가지 기업 문화의 문제, 이것도 결국은 거버넌스 문제인데 이것에 관해서 삼성 자체도 지금 어떠한 돌파구 해결책을 제시 못하고 트럼프 당선 후 우리 증시 침체는 더 깊어지고 있는데 그의 관세 정책이 가시화되고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될 내년 초까지는 침체 분위기가 이어질 것이란 비관적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1월에 취임한 이후에 관세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불확실성이 좀 확정이 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전반적으로 이제 주식시장이 지금에서의 어떤 부진보다는 부진에서 좀 탈피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어서 뉴욕 증시가 트럼프 랠리를 이어가며 서학개미 투자가 1.5배나 늘어나고 비트코인 폭등에 가상자산 거래 규모가 증시를 추월하면서 우리 증시가 받는 소외감은 더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발작성 기침이 나는 백일해가 크게 유행하면서 처음으로 사망자까지 보고됐습니다.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을 적극 당부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백일해로 인한 국내 첫 사망자가 보고됐습니다. 지난달 말 백일해에 걸린 생후 2개월 미만 영아로 입원 치료를 받다 증상이 악화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숨진 영아는 백일해 1차 예방접종을 하기 전이었습니다. 백일해는 환자나 보균자의 비말로 전파되며 감염 시 발작성 기침을 유발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항생제 치료를 받으면 대부분 증상이 완화하지만 1세 미만 영아, 면역 저하자 등 고위험군은 폐렴으로 악화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올해는 백일해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지난 2021년 21명이던 환자가 지난해부터 눈에 띄게 증가하더니 올해는 벌써 3만여 명으로 이미 지난해 103배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19 시기 자연 감소가 줄며 집단 면역이 약해진 게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7세에서 19세 소아 청소년 환자가 전체의 88%를 차지하는데 지난 8월부터 6세 이하 유아 환자가 증가해 우려가 큽니다. 이번에 사망자가 나온 1세 미만 영아에서도 일주에 3명 안팎이 새로 보고되다가 지난주에 12명으로 급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생후 2개월 이전은 백일해 예방접종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엄마가 임신 중에 백신 접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27에서 36주 사이에 백일해 예방접종을 하면 엄마 몸에서 항체가 생기고 그 항체가 태반을 통해서 이제 태아에게 가서 애가 생후 2개월 동안 백일해 면역을 가질 수 있도록 영유아 부모와 돌봄이 소아청소년 연령대 학생들도 적기에 백신을 맞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증세가 있으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씻기, 환기 같은 기본적인 호흡기 감염병 예방 수칙을 지키는 것이 백신만큼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무석입니다. 같은 부대 동료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현역 군 장교가 범행을 사전에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내일 피의자의 신상 정보가 공개됩니다. 보도에 지환 기자입니다. 같은 부대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뒤 북한강에 유기한 사건. 피의자는 육군 사관학교를 나와 내년 중령 진급이 예정된 38살 장교 양모 씨. 피해자는 지난해 중반부터 양 씨와 같은 부대에서 근무한 임기재 군무원 33살 A 씨였습니다. 양 씨는 검거 초기엔 말다툼 끝에 벌어진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다각적인 수사를 통해 이 사건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 범행임을 일부 확인했습니다. 경찰이 확인한 범행 경위는 이렇습니다. 가정이 있는 양 씨와 미혼인 A 씨는 올해 초부터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가며 차량을 타고 자주 함께 출근했습니다. 그러면서 10월 말로 예정된 부대 전근과 임기 계약 만료를 각각 앞두고 자주 다투던 상황. 결국 범행 당일인 지난달 25일 오전 7시 반 출근길에 A 씨와 크게 싸운 양 씨는 더는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곧바로 범행 은폐를 위해 자신의 SUV 차량 번호판을 대체할 수 있는 위조 번호판을 검색했습니다. 그런 뒤 오후 3시 주차장 자신의 차 안에서 철사 재질 노트북 도난 방지줄로 A 씨를 목 졸라 살해했습니다. 부대에서 준비한 공구를 이용해 인근 철거 예정 공사장에서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A4 용지를 붙여 만든 위조 번호판을 이용해 유기 장소인 강원도로 이동했습니다. 그날 아침에 이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위조 번호판을 찾을 때 이미 살해의 동기가 생겼다고 보고 범행 전에 살해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 씨는 범행 이후 일주일간 전근간 부대에서 태연하게 근무했습니다. 자신의 휴대전화는 물론 피해자 휴대전화에 있는 통화 내용 등 각종 정보 역시 의도적으로 삭제했습니다. 실종 신고 뒤 확인에 나선 경찰관에게 피해자 흉내를 내기도 했습니다. 프로파일러 범죄 분석관 조사 결과에서도 사체 손괴와 은닉이 지능적이고 계획 범죄 성향이 보인다는 결론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 기록을 검찰에 넘긴 경찰은 조만간 홈페이지를 통해 피의자 양 씨 이름과 얼굴 사진 등 신상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YTN 지환입니다. 러시아에 이어 북한도 양국 관계를 군사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린 내용의 조약을 비준했습니다. 보도에 이종원 기자입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북러 간 포괄적인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 비준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령으로 비준됐고 국가수반이 정령에 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헌법은 우리 국회격인 최고인민회의에 조약 비준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와 맺은 중요 조약은 국무위원장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비준된 조약에 서명한 데 이어 북한 역시 이틀 만에 신속히 관련 절차를 마무리한 겁니다. 조약은 비준서를 교환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북러 고위급이 비준서를 교환하는 의식도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6월 평양에서 체결된 북러 조약은 한 나라가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유엔 헌장과 국내법에 따라 지체 없이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조만간 북한군의 전투 참여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북러 모두 발효되는 조약을 근거로 북한군 파병의 정당성을 주장할 가능성도 예상됩니다. 통일부도 북러 조약과 파병을 연관시켜 북한군 파병을 공식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푸틴 대통령과의 깜짝 면담까지 성사된 북한 최선희 외무상의 방러 직후 일사천리로 조약 비준이 진행된 점에 주목합니다. 최선희 외무상과 푸틴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파병에 대한 반대 거부를 명확히 하고 특히 첨단 무기기술 지원에 대한 확약을 받은 후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비중 서명을 한 것으로 분석합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 취임 전에 조약 비준과 파병 효과를 극대화하는 의도로 비준서 교환식을 공개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양측 간 군사협력에 흠결이 없음을 보여주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러북이 조약을 양쪽에서 같이 발효시킨 건 국제사회 보기에 흠결이 없는 제도적 절차에 따라 당사자 간 협력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신행정부가 출범하려면 아직 시간이 많이 필요해 바이든 행정부와 나토, 우크라이나와 기존에 해오던 협력 관계에서 변화가 필요한지 논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중국은 북러 양국 협력과 거리를 두는 원칙적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현지 시각 12일 정례브리핑에서 북러 양국의 조약 비준에 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 북러 양자 교류 협력에 관해 이미 여러 차례 입장을 표명했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북러는 두 독립 주권 국가로 양자 관계를 어떻게 발전시킬지는 그들 자신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외교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에 반중 강경론자를 발탁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도에 정유신 기자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마코 루비오 연방 상원 의원을 국무장관에 발탁할 것으로 보인다고 뉴욕타임스와 CNN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루비오 의원은 트럼프 당선인이 이번 대선에서 한때 부통령 후보로 고려했을 정도로 공화당 내 유력 정신입니다. 지난 2016년 공화당 대선 경선에 출마했다 패배한 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의 최측근으로 선거운동에 앞장서 왔습니다. Because together with Donald Trump, we are going to make America not just great, but greater than it has ever been before. 주로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중국과 북핵 문제 등의 강경한 목소리를 내 공화당 내 대표적인 매파로 분류됩니다. 중국과 북한, 러시아와 이란 관련 자본에 대해 미국 내 부동산 거래를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대중국 제재마다 적극적으로 이름을 올려왔습니다. 과거 부시 행정부 시절 외교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한국을 여러 차례 방문하고 한반도 안보 문제에 관심을 보여 지한파로 평가됩니다. 북한을 한때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한 것을 비판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범죄 집단이라며 강한 경계심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낙점된 것으로 알려진 마이크 왈츠 하원 의원 역시 대중 강경파로 평가됩니다. 육군 그린베레 출신으로 하원 중국 특위에 몸담으며 핵심 광물 중국 의존을 줄이고 미국 대학과 학계를 중국 방첩 활동에서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최근엔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는 북한에 강경하게 대응할 것을 주장했고 타이완 방어를 위해 아시아 동맹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습니다. And people overwhelmingly chose to turn the page on the failed policies of this administration on the economy, on the border, and on foreign policy. 주요 인선이 하나둘 채워지는 가운데 트럼프 당선인은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과 헤일리 전 유엔 대사는 기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묵박았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 이른바 마가 세력으로 불리는 친트럼프 충성파들로 대거 채워지면서 이들을 견제할 역할이 없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YTN 종신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그리고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모레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민주당은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김여사 특검법에 협조하라고 거듭 압박했습니다. 이에 여당이 반발하면서 양측 신경전이 거칠어지고 있는데요. 관련 발언들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국민 눈높이 민심 운운하던 한동훈 대표가 길을 잃고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안색을 바꿔 특별 감찰관만 임명하면 모든 문제가 풀리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발의하겠다고 공언했던 최혜병 특검법은 감감무소식이고 국민이 9대1로 원하는 이슈라고 했던 김건희 여사 문제는 슬그머니 회피하고 이 정도면 습관성 거짓말 아닙니까? 나라의 법률을 만드는 일을 정략적
흥정 대상처럼 취급하고 특검을 상대 정당의 분열을 조장하는 공격 카드로 악용하는 것은 매우 저급한 정치 행태입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부부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어지간히 다급한 모양인지 온갖 꼼수를 동원하는 양상입니다. 수사를 정치에 이용하는 민주당의 입법농단에 국민의힘이 놀아날 이유가 없습니다. 꼼수 악법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네, 민주당은 이 세 번째 김여사 특검법을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죠.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습관성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는데 여당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맞는 얘기인가요? 습관성 거짓말은 한동훈 대표가 하는 게 아니고요. 박찬대 원내대표가 하고 있는데요. 원래 한동훈 대표는 전당대회 때부터 일관되게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피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박찬대 원내대표의 말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수정안도 보면 독소 조항을 그대로 담고 있다. 그러니까 먼저 이게 여당 비토권을 중복으로 설정을 하고 있는데요.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설정을 하게 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정당이 이제 2명을 압축하게 돼 있는데 지금 비교섭단체 정당이 모두 다 민주당에 동조하고 있으니까 사실상 민주당이 특검을 임명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 후보가 마음에 안 들면 국회의장을 통해서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렇게 이제 중복으로 설정돼 있고 두 번째로는 이게 안건이 3개입니다. 첫 번째가 이게 이제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고요. 두 번째가 이게 명태균 의혹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관련 인지 수사, 즉 별건 수사를 하게 돼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모든 수사를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안도 물론이고 수정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이제 지금 국민의힘 입장인 것 같아요. 결국 국민의힘의 입장은 어떤 경우에도 특검을 수용하지 않겠다 이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민주당이 지난번 두 번째로 낸 특검법안이 13개 범죄 혐의에 대해서 특검을 하자는 거였는데 그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비판은 정치 공세다. 어떻게 보면 아직 검찰 수사 단계에 가지도 않은 의혹 단계인 것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특검법을 내는 거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 그리고 독소 조항 때문에 이건 위헌적인 법안이고 수용할 수 없다. 이런 비판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그러면 정치 공세라고 하니까 이거를 실질적인 의혹 중심으로 2개로 축소를 하고 그리고 독소 조항이라고 거론했던 이제 그런 내용을 빼고 제3자 추천을 하자 이렇게 오히려 역제안을 하는 건데 그마저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김건희 여사 관련된 어떤 수사를 통해서 규명돼야 될 의혹조차도 국민의힘은 거부하겠다라는 건데요. 한동훈 대표가 그동안에 특별감찰관 임명을 주장을 해서 대통령이 수용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수용이라기보다도 언론적인 언급을 반복한 걸 거고 아마 국민의힘 의총에서 결론이 조만간 날 텐데요. 아시겠지만 특별감찰관은 예방적 제도이고 감찰 기능만 갖고 있기 때문에 이미 벌어졌던 일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도 없고 강제 수사권이 없거든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그동안에 강조해왔던 민심, 국민 눈높이에서 봤을 때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나 명태균 관련된 의혹은 특별검사의 수사가 아니고서 현재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같은 경우 이미 무혐의 처리를 내렸고 명태균 사건도 제대로 수사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특검을 하자는 건데 그건 그동안에 한동훈 대표가 얘기해왔던 민심과 지금 와서 이제 특검을 못하겠다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제 28일쯤에 이게 법안이 거부권이 행사되고 나면 제의할 텐데요. 지난번에 4명의 이탈표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도 그런 이탈 가능성이 있다. 그때까지 여론이 회복되지 않고 오히려 여론이 더 악화되거나 새로운 의혹이 나온다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말하지 않은 의원들 가운데에도 적어도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의혹을 이참에 정리하고 가야 된다. 이런 어떤 숨은 이탈표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걸 견인하기 위한 포석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이제 여당의 이탈표 이걸 이제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친한계에서는 어쨌든 특검 법안 자체에 대해서 이제 거부를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특별 감찰관 특별 감찰관 이건 추천을 지금 집중하겠다는 건데 이거는
좀 자연스럽게 될까요? 어떨까요? 네, 이제 그 14일이 이를테면 슈퍼데이죠. 네. 윤 대통령이 이제 페루 정상회담 출국하는 날이고 또 말씀하신 대로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법 처리하는 날이기도 하고 특별감찰관 도입 의총 이것도 열리고 이제 명태균 실질심사 이렇게 뭐 큰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데요. 예. 네, 특별감찰관 도입은 사실상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당론 수준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방금 특검법에 당론으로. 관해서 조금 이제 보충 설명을 제가 드리고 싶은데요. 예. 사실 특검법은 이제 정말 필요한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에서 일어난 일을 갖고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3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뭐 다 아시는 거지만 2010년경부터 2016년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명태균 의혹도 그렇습니다. 당내 경선 문제를 특검으로 과거에 다룬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공천 개입 의혹인데 이게 5월 9일 날 출범 전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복잡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설사 이게 김건희 여사나 이제 윤 대통령이 뭔가 관여하려고 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당에서 그러니까 이게 통하려면 당시 당대표였던 이준석 의원이라든지 그리고 공관위원장이었던 그러니까 윤석열 의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가 선행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 이것도 역시 윤석열 정부와 전혀 관계가 없는 특검이다. 그래서 이게 특검 자체가 결함을 안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뭐 좀 오늘 시간이 좀 많이 없어서 이제 좀 이 이야기를 진척하면서 말씀을 좀 더 들을 텐데요. 최근에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하고 김 여사를 비난하는 글이 쏟아졌는데 친윤계가 여기에 대해서 당무감사를 요구하면서 지금 논란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먼저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게시판의 글을 한동훈 대표와 동명이인들 그리고 한동훈 대표의 가족들이 대거 쓴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장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주민번호 전체를 보여줄 필요는 없겠지만 주민번호의 몇 자리만 보여줘도 이것이 우리 한동훈 대표는 아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방법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이걸 빨리 진화를 할 필요가 있다. 무엇이 잘못되었기에 그렇게 된 것인지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윤 대통령 부부 비방글이 많이 올라왔는데 그 작성자가 사실상 한 대표 가족이 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주장인데요. 원래 이게 게시판에 익명으로 작성해서 올리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실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이름하고 주민번호하고 이런 거를 넣어야 이제 가입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름은 가려져 있지만 대략 이제 누가 쓰는지 알 수 있는 그러니까 거죠. 성만 나오고 뒤에 이름 두 자는 안 나오는 형식으로. 네, 그렇습니다. 네. 예. 네, 그렇게 돼 있는데요. 네. 사실 이제 저는 이게 조금 이것이 한동훈 대표나 한동훈 그 대표 가족이랑 연관이 되어 있다 보기 좀 어려운 게요. 네. 한동훈 대표는 이제 SNS를 비롯한 온라인 활동을 거의 안 합니다. 그러니까 뭐 페이스북에도 가끔 이제 글을 올리는 이제 수준 공식적인 얘기만 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장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79세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그 뭐 당원 게시판에 가입을 해서 이렇게 글을 올릴 가능성은 저는 이제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게 뭐 진위 여부는 알 수 없는데 네. 저걸 가지고 당내에서 당무감사 얘기가 나오고 공방이 진행되는 건 여전히 국민의힘이 대단히 한가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뭐 20% 밑으로 떨어졌고 예. 지난주에 있었던 대통령 기자 간담회에 대해서도 보수 언론들마저도 나서서 그게 사과냐 이렇게 일제히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여전히 당내에서는 친윤 친한 뭐 이렇게 패거리를 나눠가지고 예. 이 정당의 게시판이라는 건 늘상 그렇습니다. 거기에 가면 뭐 한동훈 대표 욕도 있고 윤석열 대통령도 욕도 있고 한 건데 물론 뭐 진위는 모르겠습니다. 동명이인인 건지 아니면 실제 가족들이 그 게시판에 글을 올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가지고 뭐 당내에서 공방의 소재로 삼고 심지어 일부에서는 뭐 수사해야 된다 이런 의견까지 내고 이런 걸 홍준표 보면 시장이 그런 얘기를 했죠. 국민의힘이 여전히 한가하다. 지금 그럴 때인가 싶어요. 아니 근데요 이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 하락하고 있고 또 윤 대통령도 사실 그 위기 이렇게 심화되고 있는데요. 그 보수층 내에 두 가지 기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지금 국정 난맥을 풀고 국정 운영을 하자 이런 이제 그런 기류가 있고 또 한 기류는 한동훈 대표 중심으로 보수 재건을 하자 이렇게 이제 그 두 의견이 굉장히 팽팽하게 맞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갈등이 최고조로 이르렀던 때가 지난주 7일 그러니까 윤 대통령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 이때였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기류가 지금 맞부딪히면서 강성 지지층의 일부가 이런 댓글을 올렸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소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걸 보셨습니다만은 이게 한 대표의 온 가족 드루킹 의혹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거를 가족들의 이름을 다 대입하면서 검색을 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이제 그 가족들의 이름이 다 이제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의혹을 풀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서범수 사무총장한테 당 차원의 대응을 당부를 했습니다. 당무감사를 하자는 얘기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저게 당무감사까지 할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원래 그게 그렇게 이름을 넣어서 검색을 하면 그 이름으로 쓴 글이 나오지 않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다 김땡땡 이런 식으로 처리돼가지고 지금까지 썼던 글들이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보안 조치를 추가했다고 하는데 그걸 놓고서 또 글을 삭제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고 이게 지지층들 간에 서로 공방을 벌이는 수준이 아니고요. 당의 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 석상에서 당무감사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도 최고위원 한 사람만이 아니고 돌아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고 결국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 친윤이나 친한이냐 이런 주도권을 둘러싼 여진이 계속 있는 것 같고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에 일시적으로는 기존에 이제 고조됐던 긴장이 낮아졌다고 합니다만 저런 상태라면 언제든지 재발될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뭘 하든 아니면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뭘 재건을 하든 사실 두 사람 차이가 그렇게 크게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 윤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에 한동훈 대표가 목소리를 낮추고 특검법도 거부하겠다라는 걸로 봤을 때 사실 저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 비춰봤을 때 저게 무슨 당 내부적으로는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참 한가하다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번 당원 게시판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또 친윤하고 친한 간의 갈등이 재점화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언론이 집중해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본회의 다음 날이죠. 15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일입니다. 각각 유죄와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여야의 여론전도 치열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사건의 핵심과 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은 중요 발언 내용을 누락하고 맥락을 왜곡해서 공소장을 작성했습니다. 무조건 유죄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끼워 맞추기 식으로 기소를 하다 보니 공소장이 창작물이 되어버린 것이죠. 인권과 법치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서 검찰의 저열한 술수에 현혹되지 않고 올바른 판단을 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개딸 지지자들에 대한 총동원령을 내리고 여론전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검찰이 구형하기 전까지는 검찰에 초점을 맞추어 압박하다. 이제는 재판부 압박으로 전략을 변경했습니다. 참 치밀합니다. 무죄를 내놓으라는 재판부 협박이자 판사 급박을 목적으로 하는 이 대표 방탄 선동제를 모르는 국민은 없습니다. 무죄를 그토록 확신한다면 장애 집회로 힘들게 무죄를 알리는 것보다 생중계가 효과적입니다. 지금 당장 유무죄를 판단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선고 결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여론전에 여야 모두 총력을 쏟는 분위기인데 지금 친명계 조직이죠.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여기에서 무죄 탄원서에 서명을 받고 있는데 이미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죠. 아마 저게 이제 온라인 탄원 서명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렇게 이제 무게 있는 어떤 의미를 갖는다기보다 우리 지지자들의 어쨌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의 의사를 결집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저런 서명 운동을 하는 것 같고, 물론 이제 법원에 그 탄원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탄원은 그야말로 탄원이기 때문에 탄원 숫자가 많다 그래서 판결 내용이 바뀌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어쨌든 이 판결이 굉장히 중요한 향후에 네. 민주당 내부의 어쨌든 리더십 문제도 그렇고 이재명 네. 대표 개인의 정치적 운명도 그렇고 이 선거법이기 때문에 이게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지난 선거에서 보전받았던 그 보전 비용을 확정될 시에 민주당이 토해내야 되는 예, 그게 어떻게 보면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거든요. 네. 때문에 이제 저런 어떤 장외 여론전 같은 것도 펼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네. 당일날 뭐 법원 앞에서 집회도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요. 저는 집회의 숫자가 얼마나 모이는가 이런 거는 글쎄 법원 글에 의해서 법원의 판결이 바뀔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네. 판사들이나 법원도 지금 국회 일당에 저런 어떤 그 대응이라는 게 신경은 쓰이겠지만 유죄를 무죄로 내지는 뭐 무죄를 유죄로 이렇게 바꿀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네. 지금 생중계 얘기를 계속 하는데 그것도 이제 법원이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역대 그 법원에 판결 생중계 2번 있었거든요. 다 전직 대통령들의 1심 판결이었기 때문에 예. 과연 야당 대표의 그것도 1심 선고가 그 예. 정도의 무게를 갖는 건가에 대해서 예. 법원이 아마 공식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면 오늘쯤 법원이 판단을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늘은 넘어갔고 생중계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할지 모르겠는데 한동훈 대표는 계속해서 이제 야당의 대규모 집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토요일 날 뭐 집회도 계속 하겠지만 그 전날 금요일 날도 집회를 하고 토요일 날 특히 대입 논술고사가 치러질 예정이라 이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우려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이제 민주당이 그러니까 15일 1심 판결에 대해서 이렇게 전국적인 이슈로 키우고 있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무죄라면 조용히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면 됩니다. 방금 한준호 최고위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법원이 인권의 최후 보루, 법치의 최후 보루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과를 기다리면 조용하게 무죄 판결에 날 텐데 왜 이렇게 전국적인 이슈를 만듭니까? 뭔가 캥기는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15일 날 1심 판결 이후에 그날도 이제 중앙지법에서 뭐 대규모 집회를 한다는 것이고 예. 그 다음 날 논술 시험 치르는데 또 이게 지난번 그 토요일처럼 그러니까 서울 전역을 마비시킬 그런 이제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저는 민주당이 그러니까 회유, 호소, 압박 이런 방식을 총동원하고 있다. 그러니까 회유는 이게 이제 국회에서 뭐 법원 예산을 증액을 하고 네. 그리고 호소는 이제 100만 명 탄원서, 그다음에 압박은 중앙지법 앞에 대규모 집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법원을 압박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그러니까 유죄 가능성이 있다. 스스로 그렇게 인정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특히 그런데 조금 전에 이제 한준호 최고위원이 올린 그 영상이 뭐냐면 위증교사 혐의 관련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근데 15일 날 1심 선고는 공직선거법 위반인데 이재명 대표도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건 역시 위증교사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글을 올렸었고 그러다 보니까 공직선거법 위반보다 지금 한 열흘 정도가 더 남은 위증교사 사건에 좀 더 집중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양새인 것도 같아요. 아무래도 위증교사가 혐의가 인정돼서 유죄가 나오면 처벌이 중합니다. 위증보다 위증교사가 더 무거운 처벌을 받거든요. 네. 그리고 위증교사 관련된 판결 통계를 보면 실형을 받는 경우가 즉 그 벌금이 아닌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가 94%에 이릅니다. 유죄율도 굉장히 높고요. 예. 이제 그렇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서 예. 더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고 선거법 같은 경우에 판결이 더 먼저 나오긴 하지만 예. 선거법은 대부분 벌금형이 나오고 또 선거법 쟁점이 2가지인데 하나는 김문기 씨를 아느냐 모르냐 이거 기억에 관한 거여서 그걸로 뭐 100만 원 이상의 유죄가 나올 가능성은 없다. 다만 대장동 관련해서 이게 국토부의 협박을 받았다. 이게 과연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하느냐, 고의성이 있었느냐 이런 쟁점이 있는데 민주당은 오히려 선거법에 대해서는 크게 그렇게 위험하다고 보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위증교사라는 범죄 혐의 자체가 워낙에 무거운데다가 당사자가 위증을 인정하고 있어요. 김진성 씨가 위증을 했다. 그것도 이재명 대표의 말하자면 부탁을 받고 위증을 했다. 하기 때문에 재판에서 굉장히 불리한 정황에 있는 데다 이게 이제 유죄를 받게 되면 처벌이 무겁기 때문에 더 신경을 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예. 네. 소장님. 김진성 씨가 이제 검찰에서 1심에서 10개월 구형을 했어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1심 판결은 8개월이었거든요. 근데 김진성 씨는 위증죄였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위증교사고 검찰에서 3년을 구형을 했기 때문에 뭐 대략 1년에서 2년 정도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5일 1심 판결에 대해서 여론전을 극대화하고 있는데요. 방금 이제 말씀하신 그 영상 게시 보면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말해달라.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뒤에 그 영상에서 빠진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최후 변론 요지서를 텔레그램으로 보내놓고 있는 그대로 얘기해달라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변론 요지서에 써 있는 내용을 좀 보고 이렇게 얘기해달라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증조사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근데 국민의힘은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최근에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검찰 특수활동비하고 특정 업무 경비 예산을 이제 전액 삭감했고 법원 예산은 또 200억 이상 늘렸단 말이에요. 이거는 법원에 대해서 좀 뭐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도 굉장히 그 부각을 시키면서 민주당을 지금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뭐 그걸 두고서 법원을 회유하고 있다 이런 식의 비판을 국민의힘에서 하는데 검찰의 특수활동이나 특정 이 업무 경비를 삭감한 거는 조금 다른 맥락이 있는 것 같고요. 그동안에 내역 공개나 이런 것들이 충실하지 않고 불투명하고 또 특활비 같은 경우에는 취지와 다르게 잘못 쓰이고 있다. 뭐 이런 어떤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또 검찰하고 지금 굉장히 긴장이 서 있어서 줄인 거고. 글쎄요, 법원 예산을 늘려주는 것을 법원 행정처는 신경을 쓸지 모르겠지만 해당 사건의 재판부가 그걸 왜 신경 쓰겠습니까? 사실 뭐 판사들은 다 그 독립적인 어떤 헌법기관으로서 개개인의 양심과 법리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거고 또 상당 부분이 형량 같은 경우에 판사의 재량에 속하는 건데 법원 행정처나 신경 쓸 법원 예산을 늘려주고 줄여주고가 그 해당 재판부한테 어떤 압력이 되거나 회유가 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봐서 물론 뭐 비판은 할 수 있습니다만 그냥 비판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특정 경비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출장 갈 때 교통비 그리고 이제 출장 가서 뭐 누구랑 밥 먹을 때 식사 비용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없으면 아예 못 움직입니다. 지금도 이제 이게 그 비용이 부족해서 자기 월급을 꺼내 갖고 쓰는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삭감해 버리면 이게 아예 수사하지 말라 이런 이제 의미도 되고요. 만약에 그게 정말 삭감이 필요했다. 그리고 내역을 다 받아야 된다. 그랬으면 문재인 정부 때는 안 하고 뭐 했나요?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그리고 국정 운영이 장난도 아니고 이런 것들을 다 그렇게 삭감해 버리고 또 법원은 반대로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올려주고 저는 이런 것이 그 민주당이 만약에 집권하게 되면 도대체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갈지 훤히 보이는 이제 그런 행태라고 봅니다. 제가 이거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그 상임위 차원에서의 삭감이고 혹은 상임위 차원에서 증액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예결위가 열리게 되면 예결위 개수조정 소위에서 최종적으로는 조정을 하는데 상임위에서 올라오는 거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상임위에서 뭐 삭감 증액 이게 사실 예결위에서 그대로 수용되는 경우는 역대 예산심에서 거의 없거든요. 아니 그런데 그래서 아마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에는 일부 삭감이 되더라도 특정 업무 경비는 사실은 이거는 뭐 이게 없으면 수사가 안 되는 그런 성격의 것이기 때문에 저는 살아날 거라고 보고 글쎄요 법원 예산의 어느 항목을 뭐 어떻게 늘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구하지 않은 예산을 설마 증액을 해줬겠습니까? 요구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이제 예결위에 장경태 의원을 긴급 투입해서 예결위에서도 삭감하겠다 이런 이제 의지를 밝히고 있어요. 네, 이거는 이제 예결위에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그 윤상현 의원이 이번 15일 날 있을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와 관련해서 벌금 80만 원을 예상했는데 벌금 80만 원이면은 100만 원이 돼야 당선 무효형인데 당선 무효형까지 안 나올 거라고 이제 예상을 했더니 당내에서 굉장히 반발을 하네요. 두 분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윤상현 의원은 이제 평소부터 좀 튀는 분이고, 그러니까 이 80만 원이라고 얘기하면 모든 언론이 윤상현 의원의 발언을 보도할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일부러 그러니까 언론을 타깃으로 해서 그렇게 발언했다고 보고요. 대체로 지금 뭐 법조계나 또 정치권에서는 1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윤상현 의원의 발언은 저는 뭐 크게 그러니까 진정성 있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글쎄요, 뭐 윤상현 의원이 법원이 정치적 고려를 해서 저런 판결을 내릴 거다 이런 발언인데 제가 보기엔 약간 선수 치는 듯한 그런 발언이었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100만 원 이하 형을 선고하면 안 된다라는 식의 이제 의도를 담은
그런 법원의 발언이 민주당 안 되는 눈치 것이고, 보기다 예. 그런 신호로. 뭐 당내에서조차 좀 실언이다 이런 지적이 나와서 크게 의미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일단 검찰의 구형량으로 봤을 때 100만 원 이하의 형이 나오려면 이제 상당한 경감을 해야 됩니다. 판사가 재량을 가지고. 근데 형의 이제 그 양형의 경감 사유는 뭐 인정을 하거나 반성을 하거나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그 감경 사유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뭐 지금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고, 예. 그리고 뭐 반성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 기준으로 봤을 때 과연 100만 원 이하가 나올 수 있겠냐, 이게 이제 전문가들의 우세한 관측이에요. 네. 그러나 또 이제 뭐 판사가 어떤 그 기준을 가지고 판결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선고 결과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그리고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30대 싱글맘이 불법 사채업자들에게 시달리다가 숨졌다는 YTN 보도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채권 추심 행위를 뿌리 뽑으라고 지시했습니다. 금융당국과 검경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유서현 기자입니다. 악랄하고 끈질겼던 불법 추심 행위에 6살 딸을 남긴 채 숨진 30대 싱글맘의 사연이 YTN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은 먼저 관련 뉴스를 접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불법 채권 추심 행위는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검찰과 경찰이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 채권 추심을 뿌리 뽑으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금융당국은 서민 금융지원 정책을 전면 재점검해 서민들이 불법 사채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대통령이 직접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한 뒤 관계기관이 참여한 범정부 TF가 꾸려졌지만 연 수천 %의 살인적 금리와 돈을 갚지 않으면 가족과 지인을 협박하는 등 불법 사채의 폐해가 끊이지 않자 거듭 강조한 겁니다.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짓밟고 인권을 말살하고 가정과 사회를 무너뜨리는 아주 악랄한 암적 존재입니다. 대통령 지시에 따라 검찰과 경찰은 보다 강도 높은 불법 추심 단속과 처벌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또 폭행과 감금 등 악질적인 채권 추심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내년 10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고 성착취 추심 등 불법 행위에 총력 대응할 방침입니다. YTN 유수연입니다. 지난달 제2금융권 가계대출이 폭증하면서 대출 옥죄기에 따른 수요가 옮겨가는 풍선 효과가 현실로 나타난 가운데 금융당국이 농협중앙회 현장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늘부터 농협중앙회에서 가계대출 취급 실태를 조사합니다. 금융감독원은 또 18일부터 진행하는 새마을금고 정부 합동감사에서도 가계대출 현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자체 브랜드 상품의 노출 빈도를 높이기 위해 알고리즘으로 검색 순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쿠팡에 대해 검찰이 강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은 어제부터 이틀 동안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서울 송파구에 있는 쿠팡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쿠팡은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상품 6만여 개의 검색 순위를 올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각종 비위 혐의로 직무가 정지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삼선 도전의 첫 관문을 넘었습니다. 정부의 압박과 내부 반대 목소리에도 스포츠 공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올림픽 회관에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이기흥 회장 연임 자격을 판단할 스포츠 공정위원회 전체 회의를 앞두고 체육회 노동조합이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촉구한 겁니다. 이기흥 회장의 그 리더십으로 인해서 체육행정 본업을 할 수가 없고 여러 가지 외부 수사라든지 감사라든지 그리고 국민들의 지탄을 받는 그런 기관들이 됨으로 인해서 언론의 뜨거운 관심 속에 2시간 넘게 진행된 비공개 회의에서 공정위원들은 이기흥 회장이 내년 1월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줬습니다. 삼선 도전에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정량 정성 평가를 절반씩 따졌는데 윤리성, 청렴성에서 흠결이 있었지만 현직 IOC 위원이고 올림픽 성적도 좋았던 점이 충실히 반영됐다고 합니다. 무기명 투표를 진행한 끝에 큰 논쟁 없이 연임안이 의결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과거 이기흥 회장 특별 보좌역을 지낸 김병철 공정위원장을 필두로 현재 체제의 호의적인 인물로 위원회가 구성된 점도 작용했을 걸로 보입니다. 문체부는 체육회에 더는 공정성을 기대하지 않는다고 유감을 표시하며 연임 심의를 별도 기구에 맡기는 등의 법적,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기흥 회장이 3년임의 첫 관문은 통과했지만 수사 상황, 나아가 사법부 판단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정부 점검에서 직원 부정 채용과 금품 수수 등의 혐의가 드러나 수사를 눈앞에 뒀고 문체부가 직무를 정지하면서 체육 대통령으로서 손발이 묶인 상태입니다. 이 회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고 별개로 여론전에도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직 3선 도전을 공식화하지 않은 이 회장은 스위스 출장을 하루 앞당겨 내일 귀국해 입장을 표명할 예정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을 받는 가수 김호중 씨의 1심 선고가 내일 진행됩니다. 김 씨는 최근 3번째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가 뺑소니 사고를 낸 의혹을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지난 5월 사고를 낸 지 약 반년 만입니다. 혐의 어떻게 소명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매니저한테 직접 증거 인멸해달라고 부탁하신 거 맞으세요? 죄송합니다. 최후 진술을 통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며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고 밝혔던 김 씨는 선고를 앞두고 최근 재판부에 3번째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반대편 차선에 있는 택시와 부딪힌 뒤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후 매니저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며 범행 사실을 부인해 오던 김 씨는 사고 열흘 뒤에야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김 씨는 사고 뒤에도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 때문에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지 못해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된 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김 씨처럼 사고 후 도주하거나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이른바 술타기가 잇따르면서 사회적 논란이 됐고 음주 측정을 속일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걸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최대 징역 5년 등으로 처벌하는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조직적 사법 방해 행위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는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코미디언 김병만 씨가 이혼 전 배우자를 폭행한 혐의로 피소돼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지난 7월 폭행과 상해 혐의로 고소된 김 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전 처인 A 씨가 제출한 진료 기록서에 폭행과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고 김 씨가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배우 송재림 씨가 서울 금호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오늘 낮 12시 반쯤 송 씨 친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숨져 있는 송 씨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유서가 발견됐으며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고인의 빈소는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고 발인은 오는 14일 엄수될 예정입니다. 예비 부부들이 수백만 원을 주고 결혼 준비 대행 업체 등과 상품 계약을 맺어도 스튜디오와 드레스, 메이크업 등 명목의 금액을 따로 요구하는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공정위가 관련 약관을 고치도록 조치에 나섰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결혼 준비 대행 업체와 드레스와 메이크업, 스튜디오 사진을 뜻하는 스드메 상품을 계약한 A씨. 본격적으로 준비가 시작되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반복됐습니다. 드레스를 셀렉도 안 했고 아무것도 안 했고 그걸 보러 가는 날에 일주일만 일정을 연기해달라 그랬더니 갑자기 위약금 55,000원을 내라.
웨딩 사진을 찍을 때는 당연히 포함된 줄 알았던 사진 원본 추가 비용을 요구받았습니다. 원본비를 반드시 44만 원, 55만 원씩 받거든요. 사실상 이거는 옵션 선택이 아니라 필수 항목인데 그럼 패키지에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처럼 예비부부를 괴롭히는 스드메 계약 관련 잡음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당연히 입어봐야만 하는 드레스를 고를 때는 드레스 피팅비를 내야 하고 예식 시간이 점심시간대인 경우 아침 일찍 메이크업을 받으면 이른바 얼리 스타트 비용을 요구하는 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개 결혼준비 대행 업체의 약관을 살펴보고 업체들이 그동안 추가 요금을 받아온 이러한 필수 옵션을 기본 서비스에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또 위약금 세부 기준을 불명확하게 표시하고 과도한 위약금을 물리는 등의 다른 불공정 약관 5개도 시정했습니다. 소비자가 계약에 앞서 전체 스드메 서비스 비용을 정확히 인지하고 비교하기 어려워진다는 점, 결혼이라는 중요한 행사를 앞둔 소비자의 거래상 지위가 취약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와 같은 구성의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합니다. 인생에 한 번뿐이라는 예비부부들의 심리를 노린 웨딩업계 갑질. 공정위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시정된 약관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점검하고 업계 전반의 관행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이번 주 낮 기온이 평년보다 10도나 높은 20도까지 치솟으면서 강원도에선 계절을 착각한 진달래까지 피어났습니다. 보도에 정혜윤 기자입니다.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도심 공원. 빨갛고 노란 단풍이 가을을 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리 곳곳에는 11월과 어울리지 않는 풍경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햇볕을 가리는 양산에 반소매 차림을 한 사람, 얼음이 든 음료를 든 관광객들. 마치 한낮에 더운 기운이 느껴지는 초여름으로 계절이 역주행한 듯합니다. 네, 이번 주는 재킷을 안 입을 정도로 반팔만 입어도 될 정도로 엄청 좀 따뜻하고 더운 날씨여서 추울 줄 알고 재킷 입고 왔는데 지금 걷다 보니까 더워가지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강원도 한 야산에서는 계절을 착각한 진달래가 분홍빛 꽃을 피운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내륙 기온은 평년보다 무려 10도 가까이 높습니다. 서울 낮 기온이 지난 주말 이후 사흘 연속 20도를 웃돌고 있는데 특히 월요일에는 21.8도까지 치솟으며 11월 중순으로는 역대 3위를 기록했습니다. 5월 초에 따뜻한 봄 날씨 같은 기온입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뚜렷하게 내려오지 않는 상황에서 잦은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햇볕이 더해지면서 평년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높은 기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1월 고온 현상은 며칠 동안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10도 안팎, 낮 기온이 20도 안팎으로 평년보다 10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하지만 주 후반에 비구름이 지나며 찬바람이 강해집니다. 일요일부터는 본격적인 한기남하로 날씨가 급변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를 동반한 대륙 고기압이 확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일요일부터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해 주 초반에는 다시 내륙 곳곳을 중심으로 영하권의 아침 추위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다음 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0도 가까이 곤두박질하며 다시 영하권에 이른 겨울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기후 전문가들은 최근 가을철 기온 변동폭이 크다면서 겨울로 이어지는 12월 상순까지 급격한 기온 변화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동덕여자대학교가 장기적으로 남녀공학 전환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재학생들이 본관을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가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굳게 닫힌 문으로 덕지덕지 대자보가 붙었습니다. 여기저기 계란을 던진 흔적도 남았습니다. 남녀공학으로 전환을 논의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동덕여자대학교 학생들이 본관을 점거해 농성에 나선 겁니다. 여성 교육을 통한 교육 입국, 창학 정신을 바탕으로 설립된 학교입니다.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는 것은 우리 대학의 설립 이념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또 학교 측이 교수 확충과 교육시설 투자 등은 외면한 채 엉뚱한 데 힘을 쏟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전임 교수 확충이나 시설물 관리 문제 등은
정말 몇 년 전부터 꾸준히 나오던 내용이라 그것도 해결되지 않은 채 또 공학 전환을 한다는 게 더. 동덕여대는 학교 발전 계획 논의에서 공학 전환이 거론되긴 했지만 정식 안건으로 상정된 적이 없다며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학 중인 학교 낙과를 상징하는 점퍼들이 줄지어 놓여져 있습니다. 학생들이 항의 의미로 벗어놓은 건데요. 공학 전환을 둘러싼 논란은 다른 여대에서도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신여대에서도 국제학부에서 남학생을 뽑는다는 소식이 알려져 점퍼를 벗어두고 근조 화환을 놓는 등 동덕여대와 비슷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학생이 어떠한 과든 전과할 수 있고 복전할 수 있기 때문에 학부까지 남학생의 입학을 허용을 한다라는 거는 그냥 모든 곳에서 남자의 출입이 가능해진 경우라고. 성신여대 측은 국제학부에 대해 오로지 정원외로 외국인만 선발하는 것이라며 공학 전환과는 관계가 없고 학부에도 교류협정으로 공부하는 남학생들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남녀 공학 전환을 두고 여자 대학에서 잇따라 잡음이 터져 나오며 학교 측과 학생들이 어떻게 합의점을 찾아갈지 관심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트럼프 랠리에 최근 급등한 비트코인, 언제 처음으로 실물 거래가 이루어졌을까요? 바로 2010년 5월 22일입니다. 그리고 세계 최초의 비트코인 결제는 피자 2판이었습니다. 2010년 5월 18일 비트코인 포럼 이용자였던 한 프로게이머가 자신에게 피자 2판을 보내주면 비트코인 10,000개를 주겠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흘 뒤에 거래에 성공해 바로 이 피자를 받게 됩니다. 최초의 비트코인과 현물 간 거래로 기록됐습니다. 당시 10,000 비트코인은 약 41달러, 지금 시세로는 약 8억 9천만 달러인데요. 우리 돈으로는 1조가 훨씬 넘는 돈입니다. 당시 피자 2판의 가격은 30달러 정도였습니다. 이때를 시작으로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5월 22일을 피자데이로 부르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업계엔 상징적인 날짜가 된 만큼 국내외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하며 이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비트코인 가격 급등에 미소를 짓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일찍부터 암호화폐 친화적인 정책을 펼쳐온 국가들인데요. 대표적인 곳이 중남미의 엘살바도르입니다. 2021년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을 하면서 정부 돈으로 비트코인을 사들여왔습니다. 그 중심에는 스스로를 독재자라고 칭할 정도로 친암호화폐 정책을 밀어붙인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이 있습니다. 부켈레 대통령은 2022년 비트코인 시세가 15,000달러까지 떨어졌을 때도 싸게 팔아줘서 감사하고 앞으로 매일 1비트코인씩 사들이겠다며 추가 매수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64% 손해에서 2년이 지난 현재는 수익이 90% 안팎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비트코인 옹호론자는 오태민 건국대 블록체인학과 교수인데요. 오 교수는 10년 전 외신을 보다가 이 비트코인에 관심을 갖게 돼 당시 50만 원이던 비트코인을 다량 매입했고 이후 어떤 상황에서도 팔지 않고 그대로 보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트코인은 강남 아파트라고 비유하던 오 교수, 현재 수익은 수백 배로 추정됩니다. 일부 전문가는 비트코인이 연말까지 10만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는데요. 트럼프 당선인과 시장의 허니문이 그리 오래 지속되지 않을 거란 신중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뒤처지는 것 같아라고 해서 묻지마 투자를 하는 것을 포모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이 10만을 돌파한다라고 얘기하니까 지금이라도 해야겠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빚내서 다 투자하시는 분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포모 현상에 빠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특정 코인의 가치가 급상승해서 자기만 이익을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런 사회적 불안 현상이 있다 하더라도 냉철하게 이성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조정받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4일부터 5박 8일 동안 다자회의 참석을 위해서 페루와 브라질을 방문합니다. 대통령실은 순방 기간 한일, 한중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습니다. 보도에 강민경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4일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는 페루와 G20 정상회의 주최국인 브라질을 방문하기 위해 출국합니다. 지난 10월 동남아 순방 이후 약 한 달 만에 해외 순방으로 부인 김건희 여사는 동행하지 않습니다. 이번 출국은 다자회의 참석이 핵심입니다. 윤 대통령은 우선 페루 리마에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회의에 참석해 기후위기 시대 에너지 전환 가속화와 식량 안보 확대, 포용적 경제 성장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다음 에이펙 회의가 경주에서 열리는 만큼 내년도 의장국으로서의 각종 일정도 소화합니다. 윤 대통령은 내년 에이펙 의장국으로서 대한민국이 자유롭고 안정적인 무역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논의에 앞장설 것임을 천명할 것입니다. 이어 방산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페루 정상회담 등 공식 방문 일정을 마친 뒤 현지 시간으로 오는 17일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브라질로 이동합니다. 윤 대통령은 빈곤 퇴치와 지속 가능한 개발, 에너지 전환을 주제로 한 세션에서 발언한 뒤 추가 일정이 잡히지 않으면 오는 21일 아침 귀국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세션별 발언을 통해 기여와 빈곤 퇴치,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 탄소 중립,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 강화를 촉구하는 동시에 5박 8일의 순방 기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이 열릴 걸로 전망됩니다. 대통령실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까지 참석하는 한미일 정상회담도 조율 중인데 이루어질 경우 다음 달 미국에서 별도의 3자 회동은 필요하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도 긍정적으로 조율 중으로 성사 가능성이 커서 양국 간 협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될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순방 기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만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는 입장만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국내 정치에 집중하고 있다는 게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일관된 설명인 만큼 당장 이번 순방에서 회동이 성사될 가능성은 현재로선 크지 않아 보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지난 주말 민주노총이 주최한 집회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경찰과 충돌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배후 세력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경찰의 강경 진압을 문제 삼았습니다. 보도에 손효정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민주노총 집회의 일부 참가자가 경찰과 충돌했다는 소식에 국민의힘 지도부는 일제히 폭력 불법 집회라고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시위대를 진압하다 경찰관 105명이 다쳤다며 연행자뿐 아니라 폭력 사태의 배후 세력도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물론 같은 날 집회를 연 민주당을 향해 책임의 화살을 돌리며 근본적 문제는 이재명 대표에게 있다고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민노총과 함께한 이유는 민노총 조합원들의 머리수를 빌려 윤석열 정부를 흔들고 공격해서 결국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희석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전날 이재명 대표가 시위대를 진압한 경찰을 1980년대 백골단에 비유한 것을 두곤 불법 시위의 공범 아니냐며 날을 세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여전히 80년대에 갇혀있는 분 같습니다. 정당한 법 집행을 한 경찰에서는 위축되지 말고. 반면 야당은 당시 폭력의 주범은 정당한 시위를 탄압한 경찰이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집회에 참여했던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는 경찰 진압 때문에 갈비뼈 골절상을 입었다며 조지호 경찰청장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시민을 탄압하는 데 쓰는 권력은 그 말로가 하나같이 처참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경찰청장은 폭력 진압 진실을 인정하고 민주당도 과거 민주화운동을 진압했던 경찰 행태와 다를 바 없다며 대한민국의 퇴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권을 비판하는 집회는 무조건 해산하겠다는 마카파식 발상이라는 질타도 쏟아졌습니다. 경찰이 국회의원과 국민들을 물리적으로 탄압하는 80년대 군부 정권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국민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갖은 폭력과 숱한 고난에도 언제나 이겨왔습니다. 당장 이번 주에도 야당이 장외 집회를 예고한 상황인데 집회 참가자와 경찰의 대치가 거듭 충돌로 이어질 경우 정치권 공방도 더욱 가열될 전망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가 검찰 조사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교통비를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명 씨 변호인은 명 씨가 검찰 조사에서 이같이 말했다면서도 정확한 금액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두 사람이 돈을 주고받은 구체적인 시기는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강혜경 씨 변호인은 명 씨가 김 여사에게 금일봉 500만 원을 받았다며 이를 자랑했다고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김 여사가 명 씨에게 돈을 건넨 시기는 모른다면서도 대선 후보 경선 때 정도로 추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8일 침몰한 어선 금성호의 실종자 수색이 선체와 연결된 그물 제거에 시간이 걸리면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금성호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색의 큰 걸림돌은 선체와 연결된 그물. 길이만 1.2km, 폭이 100m나 되는 데다 선체가 가라앉아 있는 수심 90m에서 35m까지 넓게 펼쳐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실종자들을 수습한 해군 원격 조종 수중 로봇 ROV의 수색에도 그물이 방해물이 되고 있습니다. 하루 4차례 수색을 계획했다가 그물이 시야 확보와 움직임을 방해하면서 실제 2차례만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민간 심해 잠수사 투입도 점점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물이 민간 잠수사의 활동을 방해하기 때문에 제거 작업이 우선입니다. 민간 군안업체의 바지선을 고정한 뒤 물속에서 그물을 자르면서 수색 통로를 만들어 가야 하는데 수심이 깊고 그물이 워낙 넓게 펼쳐진 탓에 최소 일주일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심해 잠수사가 수중에서 직접 그물을 잘라야 해 기상 상황에 따라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수중에 그물이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 그물 제거 작업까지 해서 통상적으로 일주일이 소요가 되는데 그거는 기상에 따라 가지고도 많이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심해 잠수사가 그물 제거에 투입되면 동선이 겹쳐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해군 수중 로봇의 인명 수색도 멈출 수밖에 없다는 것 역시 한계입니다. 군안업체가 시작되는 시점은 저희 해양경찰, 해군 군안업체하고 협의해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수색 상황이 좀 장기적으로 지금 이루어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선체 주변에는 다른 폐그물도 상당수 쌓여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제거해야 할 그물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물이 수색의 걸림돌이 되는 가운데 심해 잠수사 투입 시점을 두고 수색 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탄핵당한 임현택 전 회장의 뒤를 이을 새 회장 선출 전까지 대한의사협회를 이끄는 비상대책위원장 선거에 4명이 등록했습니다.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과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회 회장, 황규석 서울시 의사회장이 비대위원장 후보로 나섰습니다. 의협 대의원 244명은 내일 오후 모바일 투표로 비대위원장을 뽑을 예정이며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한 차례 결선 투표를 진행합니다. 이와 관련해 박단 전공의 대표는 의협 대의원 단체 대화방에 박형욱 부회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올리고 각 병원 전공의 대표 72명이 동의 의사를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의학회는 오늘 오후 5시에 마감된 2025년도 전문의 자격시험에 모두 566명이 원서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의학회가 집계한 올해 전문의 시험 응시자 2,782명의 20.3% 수준으로 신규 전문의 배출이 급감할 우려가 커졌습니다. 전공의는 인턴 1년, 레지던트 3, 4년을 거쳐 시험을 통해 전문의가 되는데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수련 과정에서 대거 이탈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포스코 화재 현장에 대한 합동 감식이 시작된 가운데 주민들은 최근 포항 제철소에서 화재 등 각종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게 타버린 제철소 건물에서 수사관들의 감식이 한창입니다. 경찰이 지난 10일 포항제철소 3파이넥스 공장에서 일어난 화재 원인 규명에 착수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현장을 조사하며 증거 자료를 찾았습니다. 제철소가 보안시설인 만큼 현장 감식은 비공개로 이뤄졌는데 경찰은 구체적인 발화 지점과 함께 화재 원인으로 추정되는 산소주입용 풍구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정밀 감식에 더해 작업자와 회사에 대한 조사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원인 규명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몇 달,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최소 2, 3주 안에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인적 오류에 의한 화재인지 아니면 기계적 결함인지 그다음에 범죄 의심이 있는지 여부 등에서는 명확하게 나온 게 없습니다. 포항제철소에서는 최근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전기선 화재로 정전이 발생해 2고로 가동이 중단되는가 하면 통신선과 원료 이송용 컨베이어 벨트 등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주민들은 잦은 사고의 이유로 포스코의 원가 절감과 안전관리 소홀을 지목합니다. 그러면서 예방정비를 강화하는 등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사고의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아니면은 생산에 차질이 없다는 이유로 이런 식으로만 해명을 해왔지 피해를 받고 고통받아온 포항 시민들에게 진정 어린 사과를 한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포스코는 올해만 시설 보완 등에 8천억 원을 투자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크고 작은 사고가 반복되면서 포항 시민들의 불안감과 포스코에 대한 불신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 부적절한 행동으로 논란이 된 미국인 유튜버가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어제 업무방해 혐의로 유튜버 조니 소말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소말리는 지난달 17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편의점에서 음악을 크게 틀고 춤을 추거나 편의점 테이블에 고의로 컵라면 국물을 쏟고 이를 제지하려는 직원에게 욕설을 퍼부은 혐의를 받습니다. 경기 파주시 일대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한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오늘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박 대표는 지난 6월 경기 파주시 원롱면에서 대북전단 30만 장과 이동식 저장장치, 1달러 지폐 등을 담은 대형 풍선 9개에서 10개를 북측으로 날린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박 대표가 북측에 보낸 대북전단 풍선의 무게가 한 개당 3kg 이상으로 항공안전법상 무인 자유기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범죄 수익금 200억 원을 상품권 거래로 위장해 세탁해준 전직 경찰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김태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문이 열린 금고 사이로 돈다발 수십 개가 보입니다. 상품권 업체 대표 A씨의 사무실에서 검찰이 확보한 28억 원 상당의 금품입니다. A씨 일당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돈을 수표로 가져오면 현금으로 바꿔준 뒤 마치 상품권을 거래했던 것처럼 꾸몄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넉 달 동안 120여 차례에 걸쳐 세탁해준 돈만 200억 원이 넘습니다. 결국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정년퇴직한 경찰관으로 일선경찰서 진흥팀에서 10년 동안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차된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은 승용차가 보닛을 열어둔 채 멈춰서 있습니다. 피해 차량 뒷부분은 종잇장처럼 구겨져 있습니다. 오늘 새벽 경기 부천시의 아파트 단지에서 70대 남성 B씨가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가 주차된 차량 6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B씨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에서 술을 마신 뒤 회사에 가려고 차를 몰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일본의 중의원 총선에서 당의 의석수를 크게 늘려 정부 여당에 큰 목소리를 내왔던 야당 대표의 불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달 중의원 총선에서 의석 7석을 4배인 28석으로 늘리며 국민민주당을 캐스팅 보트 정당으로 자리매김시킨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 한 주간지가 16살 연하인 성인 잡지 모델과 불륜을 저질렀다고 폭로했습니다. 다마키 대표가 하루 간격을 두고 해당 여성과 같은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된 겁니다. 후드티 차림으로 와인바에서 몰래 만난 모습도 확인됐습니다. 주간지는 이런 모습이 이전에도 수차례 목격됐다고 지역 정치 관계자들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총리 지명 선거가 있는 특별국회 소집일에 보도가 나오자 다마키 대표는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어 대부분 사실이라면서 머리를 숙였습니다.
家族のみならず期待を寄せていただいた全国の多くの皆さんに心からお詫びを申し上げます。本当に申し訳ありませんでした。 다만 의원직 사퇴는 용서해 준다면 의원으로서 일로 보답하고 싶다며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당내에서도 당 대표직은 일단 유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석수를 늘려 여당을 상대로 강한 목소리를 낼 만큼 당을 성장시킨 대표의 역할이 아직은 중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私自身が玉木をですね、今は支える時だと思っていますので。 다만 당 일각에선 내년 7월 참의원 선거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마키 대표의 분류는 모처럼 정부 여당을 상대로 존재감을 높여가던 국민민주당의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중국 최대 무기 전시회가 개막한 가운데 미군 F-35의 대항마로 꼽히는 스텔스 전투기와 중국판 사드가 선보였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올해로 15번째를 맞는 주하이 에어쇼 개막식 상공에 젠35A 동무대가 펼쳐집니다. 젠20의 뒤를 잇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이번에 정식 데뷔전을 치른 겁니다. 미국의 F-22와 F-35에 맞서 스텔스기 두 종을 동시에 전력화한 두 번째 국가가 됐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첫 사출형 항모에 탑재할 젠15T와 중국판 사드로 불리는 훔치 19 요격 미사일도 처음 선보였습니다. 和其他的红旗系列导弹武器系统组合在一起，就构建了一个非常坚硬的盾牌，高中低空、远中近程都有。 미래 전장의 판도를 뒤집을 무인 전력도 대거 등판했습니다. 4마리가 한 조를 이룬 로봇 늑대들, 정탐과 엄호, 사격 등 각자 역할을 나누어 작전을 펼칩니다. 相对于我们原来的机器狗，它在各方面的作战能力实现了一个提升，所以我们叫它机器狼。 주하이에서 조종하는 드론 편대는 2,600km 떨어진 내몽골 상공을 비행하며 표적을 명중시킵니다. 배수량 500톤급 고속 스텔스 무인 전투함엔 대함 미사일과 무인 헬기까지 탑재했습니다. 虎鲸号总长58米，型宽23米，型深4米，续航能力7408公里，最高航速为74公里每小时。 이 밖에 우주 정거장을 오가는 무인 화물 셔틀과 인류 최초로 캐온 달 뒷면 토양도 전시됐습니다. 현존 군사력뿐만 아니라 미래 우주 분야에서도 미국을 앞지르겠다는 의지를 과시한 셈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제15회 중국 국제 에어쇼가 열린 남북 광둥성 주하이에서 고의로 의심되는 차량 돌진 사고가 발생해 70여 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주하이시 공항국은 어제 저녁 7시 48분쯤 소형 자동차 한 대가 주하이시 샹저우구 체육센터에서 여러 행인을 들이받은 뒤 달아났다고 밝혔습니다. 공항국은 현재까지 35명이 숨지고 43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집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당국은 신고 접수 후 경찰과 구조대를 현장에 급파해 부상자들을 병원으로 이송했고 운전자 62살 판모 씨를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주식 선물 거래 사이트로 위장한 온라인 불법 도박장 운영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오간 돈이 1,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시장의 흐름을 보여주는 그래프가 화면에 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매도와 매수 주문도 한쪽에 표시됩니다. 실제 주식 거래 프로그램처럼 보이지만 화면 밖에서 이루어지는 건 온라인 불법 도박이었습니다. 30대 A씨 조직은 캄보디아와 베트남에 사무실을 두고 지난 2022년 7월 국내외 선물 데이터와 실시간으로 연동되는 불법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주식 전문가를 사칭하며 이른바 투자 리딩망을 만들어 참가자 6,200여 명을 끌어모았습니다. 프로그램을 이용해 미국 나스닥이나 홍콩 선물 지수가 오르거나 떨어지는 것에 판돈을 걸게 했는데 확인된 규모만 1,100억 원이 넘습니다. 이용자들이 이제 상승장, 하락장에 돈을 베팅을 해서 그걸 맞췄을 때는 이제 그 조직에서 돈을 지급을 하고
맞추지 못했을 때는 그 손실금이 조직원들의 범죄 수익금이 되는. 합법적인 거래소로 위장한 탓에 도박장이란 걸 모르고 투자금을 넣은 사람도 있었고 많게는 7억 원을 잃은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도박장 운영에는 폭력 조직도 가담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경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20, 30대 조직원들로부터 범행에 사용할 대포 통장과 대포폰을 확보했고 자금 세탁도 맡겼습니다. 도박장 운영으로 벌어들인 110억 원은 명품을 사모으거나 유흥비로 탕진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도박장 개설 혐의 등으로 36명을 붙잡아 10명을 구속하고 해외로 도주한 총책 등 3명을 쫓고 있습니다. YTN 최상입니다. 사회주의자라는 이유로 대체복무를 신청했다가 기각당한 남성이 취소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30대 남호 씨가 병무청 대체역 심사위원회의를 상대로 편입 신청 기각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의 기각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또 서울지방 병무청장을 상대로 현역병 입영 통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도 최종 각하했습니다. 대법원은 나 씨의 사회주의 신념을 양심의 자유로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원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규정보다 더 많은 사립학교에 지원한 학부모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 사립초등학교는 한 학생당 최대 3곳까지 지원할 수 있지만 실제 4곳 이상의 원서를 넣은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서울 소재 사립초등학교는 학생 생년월일과 이름을 입력하고 부모의 휴대전화 인증을 하는데 조부모 등 여러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규정보다 더 많은 학교에 원서를 접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먹을 물이 부족한 아프리카 잠비아 전역에 깨끗한 식수를 공급하기 위한 후원음악회가 열렸습니다. YTN과 월드비전은 오늘 저녁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제9회 더 기프트 잠비아 식수 프로젝트 후원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009년 희망의 우물 콘서트로 시작된 이 자선음악회 공연 수익금 전액은 잠비아 식수 인프라를 위한 프로젝트에 사용됩니다. 우리나라 연구진의 고온 초전도 자석이 영국 국가 핵융합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서 성공 여부에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하영 기자입니다. 폭발 위험 없이 안전하고 폐기물 없이 깨끗하고 원재료까지 무한한 꿈의 에너지 기술 핵융합. 연구 개발 역사로 따지면 핵분열인 원자력과 비슷한 나이지만 생명의 원천 태양에너지와 같은 원리인 핵융합은 8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어려운 도전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국제 핵융합로 건설 사업 이터를 보면 항공모함을 들어올릴 만큼 강한 자석으로 자기장을 만들어 1억 도의 플라즈마를 가두기 위해 에펠탑 3개 무게인 융합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건설 비용 20조 원, 40년 가까이 걸리는 초대형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난 2019년 핵융합로의 크기와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는 돌파구가 생겼습니다. 이터 사업의 자석보다 3배 정도 센 자기장을 생성하면서도 크기는 390g으로 매우 작고 절대 온도보다 100도 높은 영하 173도에서 작동되는 고온 초전도 자석이 개발된 겁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고온 초전도 기술도 소형화의 어떤 가능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기술로서 등장한 다음에 저는 역설적으로 어떤 걸 느끼냐면 이 청정 에너지에 대한 인류의 의지가 어떤 정말 이만큼의 희망이라도 보이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자본이 투입이 돼서 CFS 이후에 지금까지 현재 저희 전 세계에 뭐 전부 다 초전도 방식은 아니어도 40개 이상의 스타트업이 확인되고 있거든요. 핵융합 가속화의 문을 연 한승윤 교수의 초전도 자석을 영국 원자력청이 주목했습니다. 2040년까지 20만 가구에 실제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핵융합 발전소 건설을 목표로 한 영국 국가사업에 서울대에서 개발한 이 자석을 사용하기로 한 겁니다. Fusion by 2040 on the grid is a reality and it's going to happen here in the UK before it happens anywhere else in the world. 서울대가 경쟁자인 미국 스타트업에 맞설 고온 초전도 자석을 보유하고 있는 데다 전 세계 공급망 형성에 한국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They are world leading in certain aspects of HTS technology which we believe our power plant will require. You need to stimulate a supply chain, not just to prove
novel technologies for the prototype, but also to provide the industry to sustain a commercial fleet of fusion power plants. 기후 위기와 에너지 수요, 다급한 두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시대. 불가능으로 보였던 핵융합 상업화를 위해 영국이 우리 서울대와 손을 맞잡은 이번 사업이 실제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세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가 오늘 석좌 교수 부정채용 의혹과 관련해 심종혁 서강대학교 총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심 총장은 중견 의류업체 회장 성모 씨로부터 학교 발전기금 10억 원을 받는 대가로 성 회장의 매제 임모 씨를 석좌 교수로 임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심 총장을 두 번째 불러 조사한 경찰은 앞으로 성 회장과 임 교수에 대한 2차 조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야구 국가대항전인 프리미어 12에 출전하는 우리 야구 대표팀이 내일 타이완을 상대로 첫 경기를 치릅니다. 보도에 이경재 기자입니다. 도하 참사로 기록된 2006년 아시안게임에 이어 2013년과 17년, 지난해 WBC에서도 우리 대표팀은 첫 판에서 지고 일찍 짐을 쌌습니다. 이번 대회도 1차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B조에서 6개 팀이 풀리그를 거쳐 조 2위까지 4강에 오르는데 일본과 도미니카 공화국 등 강호들이 버티고 있어 타이완을 이겨야 슈퍼라운드로 가는 길이 보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결전지인 타이완에 도착한 대표팀은 적응 훈련과 평가전을 통해 대회 출전 준비를 마쳤습니다. 적응은 괜찮은데 근데 뭔가 어색한 느낌이에요. 막 이게 주변이 약간 좀 어수선한? 워낙 투수들이 좋은 걸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투수들의 장점을 살려주면서 그런 식으로 경기를 했던 것 같아요. 타이완전을 책임질 선발 투수는 사이드암 고용표입니다. 낯선 투구 동작에서 나오는 체인지업이 일품인데 현지 언론들도 타자들에게 골칫거리가 될 것이라고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박영현과 정혜영, 김태견 등 강력한 불펜진의 활용을 필승 전략으로 세운 유중일 감독은 고영표에게 최대 5이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단 선발 투수를 길게는 한 5이닝 정도를 가면 좋겠죠. 좋은데 만약에 좀 안 좋으면은 롱 릴리프로 기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이완의 선발은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우리 대표팀과 두 경기에 모두 나와 호투했던 왼손 린 이윈이 유력합니다. 마운드의 무게를 고려했을 때 시원한 타격전보다는 팽팽한 투수전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올해 파리올림픽 양궁 3관왕을 차지한 임시현 선수가 대한민국 체육상 경기상을 수상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제62회 대한민국 체육상 전소식을 열어 대한민국 체육상 경기상 부문의 임시현 선수를 심판상 국제펜싱연맹 두화정 심판, 공로상 손영욱 모동중학교 교장 등 5명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경기상을 받은 임시현은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이어 올해 파리올림픽에서도 3관왕에 올랐습니다. 임시현 선수의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 사이에서 경기상을 받게 돼서 너무 뜻깊은 것 같고 제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열심히 달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만들어주는 상인 것 같습니다. 제 원래 목표가 한 번 잘하고 끝나는 선수가 아닌 거였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항저우 아시안게임 끝나고 나서 더 관리를 열심히 했었는데 올해도 이렇게 좋은 결과로 나온 것 같아서 영광인 것 같습니다. 성추행 혐의 등으로 자격정지 3년을 받아 은퇴 기로에 섰던 피겨 이혜인 선수가 법원에서 일단 구제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추행은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면서도 성인이 청소년에게 애정행위를 했다는 자체로 모두 추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혜인은 부적절한 처신을 깊이 반성하고 훈련에만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 효력이 중지된 가운데 이혜인은 다음 달 회장배 랭킹 대회 복귀해 새 시즌 국가대표에 도전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으로 특정 축구단의 지도자를 대표팀 감독으로 선임하려면 대한축구협회가 해당 팀과 먼저 협의해야 합니다.
기존엔 협회가 대표팀 감독을 선임한 후 소속 구단에 통보하면 이를 따라야 했지만 축구협회 이사회가 운영 규정을 손질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또 내년 1월 8일에 차기 회장 선거를 진행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정몽규 회장의 4선 도전 여부가 주목받는 가운데 후보자 등록은 다음 달 25일부터 사흘 동안 진행됩니다. 여자 프로농구에서 지난 시즌 최하위로 추락했던 BNK가 1라운드 5경기에서 모두 완승을 거두며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보도에 허재원 기자입니다. 10점 차로 끌려가던 위기의 순간 BNK가 김소니아의 득점을 시작으로 추격에 나섭니다. 한번 분위기를 탄 BNK는 마치 폭격이라도 퍼붓듯 상대를 압도하며 단숨에 역전에 성공하더니 결국 20점 차 완승으로 경기를 마무리하며 개막 이후 5연승을 질주했습니다. 구단 직원 간의 갈등과 주축 선수들의 줄부상 등 각종 악재가 이어지며 지난 시즌 최하위에 머물렀던 BNK의 드라마 같은 반전입니다. 한 시즌 만에 마치 다른 팀으로 변신이라도 한 듯한 BNK의 비결은 아낌없는 투자입니다. 베테랑 박혜진과 김소니아를 동시에 영입했는데 두 선수가 구심점 역할을 하자 젊은 선수들도 몰라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욕심을 내거나 희생을 안 하면 끝이라고 다시 꼴찌로 내려가야 된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저 역시도 좀 이타적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선수들이 욕심을 내다가도 저를 보기 때문에 양보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주전가드 안혜지의 변신은 놀랍습니다. 약점이었던 외곽슛을 보강하며 석점슛과 득점, 어시스트 모두 최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일단 운동적인 부분에서 보고 배울 게 많고 언니를 또 봤을 때는 노력하면 안 되는 게 없구나를 느끼고 일단 그냥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언니가 있어서. 창단 후 처음으로 한 라운드 5경기를 모두 승리로 이끌며 완벽한 출발을 알린 BNK. 더 높은 곳을 향하는 BNK의 부산발 태풍이 여자 프로농구를 거세게 흔들고 있습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남자 배구 우리카드가 접전 끝에 OK저축은행을 꺾고 3연승을 달렸습니다. 우리카드는 OK저축은행과의 1라운드 마지막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3대1로 승리했습니다. 전 세트 듀스까지 가는 접전을 펼친 가운데 우리카드 에이스 아이가 37점을 올리며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이로써 우리카드는 1라운드를 4승 2패로 마치며 3위를 기록했습니다. 여자 배구 1위 흥국생명이 1라운드 전승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흥국생명은 정관장과의 1라운드 마지막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3대2로 승리하며 올 시즌 6전 전승을 기록했습니다. 김연경이 27점, 투트쿠가 26점을 따내며 흥국생명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블로킹 1위 팀답게 이날 경기에서도 블로킹 득점 도합 14점을 따냈습니다. 요즘 가을이 맞나 싶을 정도로 기온이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년 기온을 5도 안팎으로 크게 웃돌며 선선함을 넘어 온화하게 느껴진 곳도 많았는데요. 내일도 내륙에서는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집니다. 우선 서울 아침 기온이 9도로 아침 공기는 오늘보다 조금 더 차가워지겠지만 낮 기온은 19도로 오늘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반면 강릉 16도 등 동해안은 비가 내리면서 한낮에도 서늘함이 감돌겠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겠지만 일부 내륙에는 서리가 내리겠고 남부 내륙에는 오전까지 안개가 매우 짙게 끼겠습니다. 또 동해안에는 낮까지 5에서 10mm의 비가 조금 내리는 가운데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고 영남 해안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9도, 대전 7도, 광주 9도, 대구 8도로 오늘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19도, 대전 20도, 광주 21도, 부산 21도로 아침에 비해 10도 안팎으로 크게 오르겠습니다. 수능일인 모레도 추위 걱정은 없지만 늦은 오후에 서해안을 시작으로 밤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YTN 뉴스나이트 화요일 순서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밤 9시 40분에 새로운 이슈들과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